예, 안녕하세요. 가장 핫한 시간, 핫 크립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도 왔고요. 저는 조인디의 고란 기자고요. 사이트가 오픈했습니다. 와, 저희 어색한데요. joindy.io, joindy.io라고 치시면요. 각종 최신 기사와 뎁스한 기사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찾아주시고 6시 30분 조인디 유튜브 채널 보시면 이더 0.1 에어드랍 행사가 있습니다. 경쟁률 낮을 때 빨리 오세요.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6시 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머니 저자 이용재입니다. 네. 항상 짧게 시크하게 가시는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네. 소개를 좀 짧게 해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살짝 봤는데요. 아마 이번 핫크립톡이 가장 조회수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사실 사람들이 가격 얘기하면 제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왜 도대체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돌파했을까? 주변에서 저한테도 많이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답합니다. 오를 때가 된 거야. 라고 답을 하는데요. 정답이에요. 오를 때가. 네. 뭔가 오를 때가 이렇게 네. 두루뭉술한 답 말고 뭔가 정확한 답을 주실 것 같아서. 예, 도대체 왜 1,000만 원 돌파했나요? 네, 저희 그 핫크립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1,000만 원을 왜 돌파했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자산으로 재기능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핫크립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프라들. 거래소가 생기고, 기존 금융회사들이 이걸 중개를 하고, 뭐 펀드도 생길 거고, 뭐 회계 서비스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형성 과정에서 감지됐던 수많은 호재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불안한 매크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무역 전쟁. 네. 네. 이 둘이 싸우면 항상 저희가 제일 피를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래 싸움의 새우등탕이다. 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도 굉장히 지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연초에 증시가 많이 올랐지만 또 싸우다 보니까 가격이 다 꼬꾸라지고. 그래서 글로벌리 올해 수익률이 증시가 많이 올랐던 국가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투자처로 찾아다니는 스마트 머니들이 있습니다. 네. 유동성 찾아다니는 이런 머니들이 있는데 전통 금융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일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전통 금융시장의 침체와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 각광받고 있으니 일로 간 유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명실공히 지금 글로벌 경제는 미국 달러 경제입니다. 달러 그렇죠. 체제. 그러니까 기축통화.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거를 위협을 했지만 이제 위안화보다는 오히려 요즘에는 비트코인이 더 쓰임새가 유니버설한.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달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같이 포섭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군요. 그러니까 달러 체제를 더 공고히 하려면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컨트롤, 지배력을 같이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달러 체제를 계속적으로 수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신규 비트코인은 중국 채굴 회사에서 생겨나죠. 그 채굴 중국계가 한 90%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려면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와서 또 투자자들한테 이걸 팔아야 되겠죠. 네네. 그럼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월가의 금융회사들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시대의 흐름상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미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달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요새 중국의 옛날에는 부호였는데 요새 중산층들까지 해외로 지금 빨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산을 이렇게 도피시키는 이제 여러 움직임들이 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광받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아주 각광받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눈여겨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게 뭐 기관 참여가 많이 늘었다 뭐 이런 뉴스 말고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반감기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 있을 테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반감기가 비트코인은 21만 번째 블럭이 채굴될 때마다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 양이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0개씩 나왔잖아요. 두 번째 반감기 때는 21만 블럭이 생겨난 이후에는 이제 25개가 나왔고 이번에 3차 반감기 2차 반감기 때는 25개 또 그 반이니까 12.5개 그다음에 내년 5월쯤으로 예상하는데 3차 반감기가 그 12.5개 반, 6.25개. 잠깐 지금 현재는 블록을 하나 만들면 보상으로 12.5개. 12.5개가 나오는데
내년 내년 5월쯤에는 5월 예정. 6.25개가 나온다. 6.25개 나오는 거죠. 이게 줄어드는 거하고 가격하고 무슨 관계가 그렇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접점이 이제 그 시장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공급 축이 뒤틀리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반으로 뒤틀리는 거죠. 공급이 줄어드네요, 반으로.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산업적인 발전에 의해서 디지털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반으로 확 줄어버리니까 이제 가격이 튀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치를 보게 되면은 1차 반감기 때가 380% 정도 올랐고요. 아이고, 많이 올랐네. 1차 반감기 직전 1년 동안. 1년 동안. 2차가 142% 정도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차, 2차 때는 그냥 개인들의 시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개인들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좀 뒤틀리니까 가격이 확 튄 거죠. 근데 지금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까지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내년 반감기 전에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그 반감기에 넘어가서 하게 되면 너무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나 그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제공하는 원가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에 하려는 기관들의 그 빠른 움직임도 분명히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럼 말씀은 안 하셨는데 네. 약간 추정컨대 지금 이 3차 반감기 직전, 자 내년 5월입니다. 그럼 네. 1년이면 지금 5월이니까 이제부터네요. 네, 이제부터. 그럼 기간이 들어왔으니까 수익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하셨는데 그러면 1차나 2차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네, 1차, 2차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1,000만 원 이제 넘었는데요. 네. 2천만 원 넘을 수 있을까요, 다시? 2천만 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비트코인은 명확하게 가치 저장의 수단을 이제 입증을 하고도 남았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저희가 계속 비교하는 게 가치 비교법 같은 것들을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금이 있는데 금 시장이 지금 한 3천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천조. 재무적인 니즈에 대한 금 시장이. 그러니까 금이 산업적인 수요가 있고요. 네. 투자적 수요가 있는데 투자적 수요 시장이 3천조 정도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10% 정도만 이제 비트코인이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300조거든요. 300조네.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이 한 160조 정도 돼요. 2배 늘어나는 그럼 거예요. 현재로 2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제 아직까지는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더 오를 만하다. 2천만 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너무 명확하게 기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과 비교해서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금과 비트코인 똑같이 희소하잖아요. 네. 대신에 비트코인은 금보다 보관이 편하고 운반도 편하고 현금화하기도 편하고 더군다나 투자 접근성까지 편해요. 그러니까 굳이 금으로 가치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금의 가치 저장의 기능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이다. 라고 봤을 때는 시총이 2배 정도 오르는 것도 네.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하면서 네. 이 또다시 이제 정부의 그 국민들에 대한 우려가 아, 나오면서 이거 걱정을 많이 이제 또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이 투기적인 세력들이 이 시장으로 모여들어서 걱정이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자를 냈어요. 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투기란 시선이 사실 네.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투기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투자와 투기의 정의를 누가 도대체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가? 아, 네. 누가 자신 있게 이걸 구별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지금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들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투자 이익금의 규모, 네. 그다음에 투자 이익 실현 기간, 그다음에 이익 추구의 목적이 선하냐 악하냐 등과 같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기준으로도 이걸 나눠요 또. 그냥 알고 투자하면 투자, 모르면 투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 분류법이듯 다 사람마다 다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결과론적인 이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뒤에 시장의 평가가 이거는 현명한 투자였어. 이건 투기에 불과했고 이건 사라졌어. 이게 시간이 지나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지. 현재 미래를 모르는 현재 시점에서 이건 투자, 이건 투기 나눠서 이걸 하지 마, 이건 해. 이거는 아무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부가 투기로 결정을 내려줘서 이제 계몽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다른 선진국들은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다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투자지 투기지 미래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좀 예를 들어주면 좀 쉽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되게 재밌는 얘기 뭐냐면
저희 뭐 요즘에는 제조업 회사들 그러니까 IPO,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투자라고 생각하는 이 IPO도 주식시장 상장하는 거죠. 네, 주 상장하는 건데 상장하는 건데 이때 1900년대 초반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철도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철도 깔리고 이제 막 미국 대륙 횡단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철도 회사들은 레일이 있고 철도 그 기차들이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평가하기 편한 거예요. 아. 이 기차가 감가상각이 어떻게 되고 네. 현재 중고로 팔면 눈에 얼마고 보이네, 딱. 쇠 녹여서 팔면 얼마고 하니까 이걸 하드 에셋이라고 하는데 텐저블한 에셋. 근데 이게 있는 회사들만 IPO가 됐어요. 이게 이 하드 에셋을 갖고 있어야지만 근데 IPO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꼭 하드 에셋이 있어서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쵸.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장사를 잘하는 거 그렇죠. 근데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관점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담배 회사나 심지어 백화점도 IPO를 못했어요. 왜요? 아니 니네가 물건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얼마나 팔릴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당시에 제조업 회사들은 제조업에 투자하는 네. 그런 투자 행위는 투기였다는 거죠.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걸 해야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예. 이게 아까 1900년대 초반 얘기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아마 우리 이용재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애플이 애플. 상장을 하는데 야 이런 위험한 주식엔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매사추세츠주에는 일반인들 투자를 못하도록 막았다는 얘기를 듣고 맞아요. 정말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싶더라고요. 당시에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면 투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애플에 투자하는 것도 투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를 구별을 아예 못하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어려운 걸 구별하더라고요. 그래서 투기죠. 비트코인이 투기다. 네네. 네, 이런 어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소위 말해서 혁신 기술의 초창기에는 다 투기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넘어설 수 있나? 모험 자본을 투입해 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 예. 이게 모험 자본을 투입해 보고 이게 될지 말지를 진짜 정부, 민간, 학계 전부 다 고민해서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크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투기라는 그 정부 시선이 있는데요. 이제 2017년 말에는 정말 투기가 약간 맞았던 게 소위 말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최고로 봤을 때 50%까지 네. 왔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세보다 국제 가격이 50% 정도 비싸게 거래되는.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많이 몰려서.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3만 원 뚫었어도 한 1%도 안 돼요, 프리미엄이. 네. 그 얘기는 시장이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계속 바뀌잖아요. 또.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투기라고 바라보시는 네. 시선이 조금 약간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 만약에 중요하다면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자금의 위험,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는 개인의 위험을 높은 거, 중간, 낮은 걸로 나누고 네. 그다음에 내가 투자하는 기간을 뭐 롱텀, 미드텀, 쇼텀. 그 롱텀은 예를 들어 3년 이상, 미드텀은 1에서 2년, 뭐 쇼텀은 6개월에서 1년로 나눠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 리스크 롱텀 자금을 이제 여기에 투자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하이 리스크 롱텀 자금. 네. 그러면은 대충 한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자기 자산이 네. 만약 투자할 수 있는 거에 100이라고 치면 얼마 정도를 하시죠?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10% 이내로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 이거는 이내? 3년 이상 묶일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궁금한 거 위험이- 대신 네. 질문해 드릴게요. 그래서 용재 작가님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자산 중에서 한 30%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약간 높은 편인데 그냥 네. 보통 할 경우에는 한 10% 네, 정도 10% 투자하라. 정도. 참고로 저는 말씀드리면요. 항상 말해요. 비트코인에 적립식 투자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 장기 상승은 확신하나 네. 그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출렁임이 있기 때문에 한 그러니까요. 번에 너무 많은 돈 사면 네. 가격 떨어졌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적립식 투자하시라. 롱텀 하이 리스크 자금을 쪼개서 투자하라. 투자하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아마 제일 관심이 많았을 도대체 왜 비트코인은 1000만 원 돌파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인디단 IO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